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현재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 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과 3달 전에 남편은 출산하던 날 산부인과로 급하게 오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게 된 이후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이미 수술로 출산이 된 상태였어요. 온몸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흐느끼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제 옆에서 시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시모는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오열을 하셨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저 또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출산으로 인해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아 남편한테 가지도 못한 채 누워만 있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아침에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할 때 금방 용무만 끝내고 오겠다던 남편은 2번 다시 오지 못할 곳으로 떠났고 더 이상 제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장례를 치러야 해서 가봐야 할 것 같다며 대신 형님이 와줄 거라고 자리에서 일어나 장례식장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형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에휴, 참, 세상 살다 보니 별일 다 있지? 하필 동서 출산날 서방님이 교통사고로 떠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지금 장례식장은 완전 초토화가 됐어. 동서도 지금 심정 말이 아니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어차피 누구나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 일단 동서 몸부터 챙겨야지. 그래야 장례식장에 갈 거 아니야. 지금 상태론 걷기도 힘들지? 아마 내 생각엔 장례식장에 가는 건 무리이지 싶은데. 출산 직후 어떻게 몸을 움직여? 에휴, 서방님은 세상 떠나기 전까지도 심보가 고약하더니만 결국 벌을 받은 거지. 나는 서방님이 갈 때 돼서 갔다고 생각해. 동서랑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안타깝긴 하지만 누굴 탓하겠어? 동서가 서방님을 선택했잖아. 지금 눈앞에 놓인 현실에 좌절하는 것보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부터 걱정하는 게 좋겠어. 아마 동서는 한동안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될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었잖아? 그 집 정리하실 것 같아. 아무래도 서방님이 살던 곳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겠지. 다른 집 구할 때까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어차피 나도 요즘 사업이 한가해서 한동안 집에 있을 거거든. 내가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노하우도 많이 생겼으니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들어와. 살면 어떻게든 다 사라져. 지금이야 힘들지.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니까. 형님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그이가 세상 떠난 걸 아주 통쾌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 제 앞에서 핸드폰으로 영화 틀어놓고 분식 가지고 와서 먹고 있는 형님의 행동이 저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어머, 동서.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가슴이 아프지만
나도 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동서가 여기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장례식장 알아보고 뒤처리까지 다 끝낸 다음 와서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어. 심적으로 많이 힘든 거 잠깐이나마 풀어보려고 영화 한 편 보면서 분식 먹는 건데 이게 싫다고 한다면 나야말로 섭섭하지. 서방님 장례식장 준비해준 게 나라니까. 형님은 되려 저에게 서운하다면서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를 위로해주는 말을 하기보다 되려 상처되는 말만 했으면서 제가 잘못을 했다는 것 마냥 화를 내더니 자리에서 먹던 음식들을 정리하고 빠르게 일어나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출산 직후라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거 뻔히 알면서 제 속을 긁어놓는 형님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출산할 때 아이가 워낙 우량아로 태어나 아랫부분을 많이 째는 바람에 걷는 것조차 힘든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형님이 나간 뒤로 저 혼자 산후조리실에 있었고 다음날 아침에 아주버님이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남편 얼굴 봐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부축해 주었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 장례식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니 시부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저 또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와 참을 수 없는 눈물에 오열을 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상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도 아주버님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보니 시모의 도움을 받아 휴게실에 들어가 잠깐 누워 있었지만 산후조리실에 아이를 두고 왔었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산후조리실로 돌아가야 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좀 더 누워있지. 왜 벌써 가려고? 나도 힘들지만 너도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겠지. 산후조리실에 있는 아이도 신경이 쓰일 텐데 우리 아들 장례도 치러야 하니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지금의 몸으로 여기까지 온 것만도 엄청 대단한 거야.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이랑 너만 신경 써라.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지 어쩌겠니.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붙어 있거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우리 집과 너무 멀고 혼자 지내는 거 외로우니까 정리하기로 했거든. 큰며느리한테 대충 들었지? 내 생각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게 하고 싶지만 그건 네가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가까운 곳에 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지금 큰며느리가 시간이 많이 난다고 해서 집 알아보는 동안만 잠깐 부탁했거든.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불편하더라도 잠깐만 지내도록 하자. 지금까지 홀로 외로이 살아오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 아들까지 떠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래도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서로 이 상황을 이겨내자꾸나. 시모는 제 손을 잡곤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길진 않지만 그 짧은 세월 동안 저는 남편이 떠나기 전에
이미 2번의 아픔을 겪었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빠와 저는 엄마 몫까지 열심히 살아가면서 밝은 미래를 위해 앞만 보며 달렸었어요. 없는 형편이었지만 제 곁에 아빠가 있어서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이 되고 첫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제가 아빠한테 처음으로 식사 대접을 해드리려고 외식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아빠는 제 곁이 아닌 엄마의 곁을 따라가게 되었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아빠는 추락사로 떠나셨고 사랑하는 사람을 둘이나 잃었던 저는 더 이상의 희망은 없었어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지 몰라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들었었고 무의미한 삶을 물 흘러가듯이 살아갔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이 들어왔고 차갑게 얼어있던 저를 녹여주었던 남편과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들을 전부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남편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었었는데 제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셋이나 떠나보내게 되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건 당연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절망 속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몬은 저에게 장례식장에 더는 오지 않아도 된다며 출산 직후의 몸이라 더 큰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을 하셨지만 남편의 장례를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지켰고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힘겹게 끝낼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움직여서 그런지 상처 부분의 회복 속도가 더뎌서 일주일 정도 산후조리실을 더 이용했어요. 혼자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시모의 말대로 형님 댁에 잠깐 머물면서 도움을 받게 되었고 형님은 산후조리실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그런지 차가운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그래도 저와 아이를 위해 많은 것들을 도와줬어요. 같이 생활하는 게 좀 불편해도 며칠만 참아라. 우리 집 근처로 집을 구하긴 했는데 리모델링을 좀 하고 이삿짐이 들어와야 할 것 같아 손을 좀 보고 있거든.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 큰며느리니가 작은 애 좀 잘 챙겨주면 좋겠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야 가족 아니겠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희생하고 있잖아요. 요즘 들어 밤낮 가리지 않고 울어대서 얼마나 힘든데요. 가족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남이었으면 당장 때려치웠어요. 저도 애 둘을 봤지만 이렇게까지 울지는 않았었거든요. 한 번 울음 터트리면 침이 빠질 때까지 눈물을 쏟아낸다니까요. 하루빨리 지금의 상황들이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이도 일이 바빠 잠도 못 자는데 집에 와서까지 마음 편히 눈도 못 붙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가 희생하는 노력 어머님은 알아주셔야 돼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 저희한테 전부 넘겨주실 거죠? 왜? 저번 설 명절날 대화했던 거 있잖아요. 아, 재산 문제요. 어차피 서방님 세상 떠났는데 형제끼리 나눌 필요도 없이 그이한테 몫이 전부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왕 주실 생각이면 하루빨리 정리해서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애들도 점점 커가고 방이 3개라 애들이 불편해해서 방 4개짜리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이가 출퇴근하는 거리도 멀어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싶은데 서울 집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원래 둘이 나눠야 될 몫, 서방님이 떠났으니 저희가 다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동서는 어차피 어머님이 끼고 살 테니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이가 검사인데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 걸 알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 두 아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재산을 큰아들한테 전부 다 주라는 얘기니? 아휴,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갓 태어난 우리 손자한테 작은 아들이 가져가야 했던 재산을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너희 시아버지도 나랑 같은 생각이고, 그리고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 근처에서 자리를 잡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작은 아들한테 줄 재산을 큰 아들한테 전부 준다는 건 좀 무리한 부탁 같구나. 그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정할 순 없지. 너희들은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욕심을 부려서 뭐해? 내가 주려던 재산은 노후 자금 빼고 적당한 선에서 나눠줄 생각이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 서로 대화할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거라. 돈 문제로 얼굴 붉히는 게 제일 안 좋은 거 알고 있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곧 동서가 살게 될 그 집,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다곤 하지만 나중에 동서한테 명의 이전에 줄 거잖아요. 어머님 근처 아파트 집값이 평균 15억이 넘어가는데 그걸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준다면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서방님 세상 떠나기 전에도 항상 차별하셨잖아요. 그이는 장남이니까 가진 거 없는 동생을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거라면서 금전적인 도움 훨씬 많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야. 우리들 도움 없이도 잘 해결해 나갔었고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지. 너희들도 도움이 필요할 땐 내가 모른 척 했었겠니? 작은 며느리 얘가 얼마나 불쌍한지 너도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니? 부모 두 분 다 세상을 여의고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자기 남편까지 떠나보냈다.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곤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와 우리 가족뿐인데 네가 좀 이해하고 배려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싫은 거니? 지금 우리 집에서 신세 지고 있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어머님이 부탁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제 시간 뺏기고 있는데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형님은 재산 문제 때문에 시모와 한바탕 하게 되었고 중간에 껴있는 저는 형님의 거침없이 뱉어대는 말들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서로 최대한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형님의 태도에 시모는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형님 집에 얹혀 있으면서 그냥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눈치가 보여 식모살이 하듯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좋은 말 한마디 듣지 못해 서운하긴 했었지만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님은 오로지 시모가 주겠다던 재산을 혼자 전부 차지하려고 저를 도와주는 척 했던 거지. 실질적인 도움을 크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보여주기식이었지만 그래도 형님 집에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거에 참고 있었는데 시모와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간 이후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자 형님과 제가 단둘이 남게 됐을 때 갑자기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잠깐 앉아보라면서 거침없이 막말을 퍼부었어요. 동서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야? 내가 지금 잘못한 것 같냐고. 따지고 들면 내 말이 맞는 거잖아. 어차피 서방님 세상 떠났는데 그 재산 당연히 우리 그이가 전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잖아. 저기 지금 누워있는 저 아이가 몇 살인데 벌써부터 돈이 필요해. 차라리 그 돈 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돌리면 더 큰 돈을 만질 수가 있다고. 옆에서 동서가 내 편에 서서 한마디라도 거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지. 동서도 돈 얘기가 나오니까 욕심이 났었나 봐. 입 한번 뻥끗하지 않고 어머님한테 나랑 돈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듣고만 있었잖아. 동서는 어머님 옆에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지. 물주가 앞에 있는데 동서가 두 발로 나가겠어? 타이밍도 참 웃기지. 애만 없었어도 바로 내쳐졌을 텐데 하필 또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세상은 요지경이라더니. 동서도 보면 인생살이가 참 질긴 것 같다. 나는 딸만 둘인데 동서는 아들 손자 낳았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 그러니 어머님이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들어갈 살 수 있게 리모델링까지 싹 해서 몸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 이래서 사람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야. 나중에 그 집 동서 명의가 될 텐데 어머님이 나눠주는 재산까지 가져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가져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속이 뒤집어져서 혈압 올라 쓰러질걸? 그러니까 동서는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어머님 재산 관심 없으니까 우리 그이한테 전부 넘겨도 된다고 그래. 그리고 그 집에서만 살 수 있게 해달라면 되는 거잖아. 이 한마디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동서가 둘째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가져가는 것도 적어야 되는 거라고. 서방님도 떠난 마당에 시부모님 재산 노리는 건 확실히 잘못된 거지. 내 말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 동서는 지금 서방님이 곁에 없으니 핀껍데기나 다름없는데 손자 아들 하나 낳아줘서 겨우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동서의 위치를 알고 행동하라는 거야. 형님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저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이가 세상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분 좋게 들어오신 어머님한테 재산 얘기를 꼭 꺼냈어야 했어요? 형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몰라요? 저도 이 집에 붙어 있는 거 눈치 보여서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도 며칠만 신세 지는 거니 최대한 참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 전부 어머님이랑 저한테 상처되는 말들이에요. 제발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생각부터 하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요. 동서가 어머님이 떠주는 밥만 먹다 보니까 아주 배가 터질 정도로 불렀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밥숟갈 뜨기 힘들 정도로 상황을 힘들게 만들어 줄까? 과연 그때도 동서가 지금처럼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진 것도 없는 집안, 능력도 없었으면서 서방님 하나 잘 만나서 인생 꽃길 걷게 된 주제에 어디서 혼자 고귀한 척 입을 털고 있어?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동서 자체가 문제인 거 몰라? 동서가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에 불행이 찾아왔고 두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야. 부정하려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왜인 줄 알아? 동서 옆에 있던 서방님도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다음은 또 누가 될까? 저기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저 아이가 다음 타자가 될까? 아니면 동서를 딸처럼 아껴주는 어머님이 다음 타자로 세상을 떠날까? 정말 궁금하지 않아? 동서 자체가 불행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알겠는데 본인은 지금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나 봐. 아휴,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형님은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거침없이 꺼내 놓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였고 결국 제 두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3명이나 제 곁을 떠난 것도 마음이 아픈데 형님의 저를 노려보면서 뱉었던 독설은 제 마음을 후벼 파 놓았습니다. 더는 형님 댁에서 도움받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간 뒤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날 시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씀드렸죠. 시부모님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 보니 집이 비어 있어서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아 형님 집에 잠깐 있으라고 했던 거였는데 차라리 시댁에 있는 게 정신건강상 훨씬 좋을 것 같아 다음날 아침에 시댁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아침 일찍 저를 데리러 오겠다면서 통화를 끝낸 뒤 그날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과 마주치는 것조차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돌보면서 다음 날이 오길 기다렸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저는 챙겨두었던 짐가방을 현관문 앞에 빼놨어요. 인기척에 잠에서 깬 형님이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오더니 제가 짐을 챙겨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방에서 통화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려고? 그래도 내가 옆에서 도와준 시간들이 있는데 인사도 없이 가는 건 너무 섭섭한걸? 아침에 조용히 나가려고 했어요. 형님 자고 있을까봐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 나도 뭐 좋은 감정으로 동서와 얼굴 마주하는 건 힘들 것 같았어. 잘한 결정이야. 잠깐 기다려봐. 내가 혹시 모르니까 생활비라도 좀 줄게. 가만히 있어보자. 한 10만 원 정도면 되지? 시부모님 사업하시는데 시댁에서 혼자 지낼 거 아냐. 애가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게 된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잖아. 동서가 돈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가는 마당에 얼굴 붉혀야 되겠어? 아니, 그런데 내 기억으론 지갑에 딱 10만 5천 원이 있었는데 5천 원이 어디 갔지? 그이도 일 때문에 어제 안 들어왔는데 혹시 동서가 주방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내 지갑에 손댔어? 이제 막 태어난 저 아이가 내 지갑에 손댈 일은 없잖아. 우리 딸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럴 일 없을 테고
동서랑 나랑 있는 공간에서 가져갈 사람이 동서밖에 없잖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조용히 넘어가 줄게. 내 5,000원 가져갔지? 네? 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형님 지갑에 손을 대요? 저는 어제부터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어요. 형님이 어디에다 뒀겠죠. 아니면 돈을 쓰고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 잠이 덜 깬 건 아니에요? 10만 5천 원 있었다면 10만 원을 가져갔겠죠. 5천 원을 가져갔겠어요? 잠깐만. 동서, 나한테 지갑 좀 보여줄 수 있어? 내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지갑 이리 내놔봐.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어디서 지금 거짓말이야? 형님은 갑자기 제 가방을 뺏어 들어 바닥으로 쏟아냈어요. 그리곤 바닥으로 떨어진 지갑을 주워 들길래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형님은 저를 밀쳐버린 뒤 지갑 속을 확인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 안에서 5천 원이 나왔어요. 훔쳐가 놓고도 거짓말하는 거냐고 혼자 흥분을 해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갑 속에 있던 5천 원은 기저귀 사고 남은 돈이었는데 그걸 본인 걸로 착각해서 훔쳐갔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형님의 태도에 어이가 없어 침착하게 설명을 하려 했지만 이미 두 귀를 닫아 버렸어요. 형님은 어디에 숨겼나 했더니 지갑 속에 넣어놨냐며 저보고 도둑년이라면서 베란다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었어요. 저에게 성큼성큼 걸어오는 모습에 너무 놀라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더니 집 안으로 끌어낸 뒤 골프채를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억울하게 골프채로 매타작을 당하는데 제 몸이 온전치 않아 이리저리 피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어요. 오해라면서 형님에게 진정하라고 했지만 형님은 이미 이성을 잃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매타작을 당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활짝 열리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다름 아닌 아주버님이었어요. 복장을 보니 함께 일하는 팀원들 같았고 뒤이어 경찰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형님은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라 다가오는 경찰들에게 골프채를 휘둘렀지만 금세 제압을 당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형님의 얼굴에 손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뱉은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형님한테 있었고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기로 하셨던 시모 또한 현관문 앞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일들을 듣게 되었죠. 아주버님이 남편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산부인과에 데려다 주고 회사로 출근하다가 형님과 만났던 게 CCTV에 찍혀 있었어요. 서로 안 좋은 말들을 주고 받았었는지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형님이 남편한테 매달려 애원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형님을 뿌리친 뒤 차에 올라탔었습니다. 그 모습을 쳐다보던 형님은 누군가에게 전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로 출근하는 남편을 뒤따라가고 있었죠. 형님은 남편의 차를 앞질러 멈춰 세웠고 할 말이 있었는지 갓길에 다시 주차를 했었는데 남편이 형님한테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는 순간 달리던 차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고 형님은 그 자리에서 급하게 벗어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유발했던 차량 운전자가 충격적이게도 형님과 서로 꽤 오랜 기간 만나온 사이였어요. 아주버님 몰래 관계를 이어온 사이였고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 남자의 통화 이력에 형님과 전화한 내역이 확인이 돼서 범행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조사를 진행한 거였는데 아주버님은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 아주버님의 자식들이 아닌 상간남의 자식이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거였고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서 아주버님한테 모든 사실을 얘기하려 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려 했던 형님은 상간남과 해선 안 될 범행을 저지른 거였어요. 단순 교통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니 상간남은 처벌 수위가 높지 않게 될 테고 검사인 시숙 밑에서 아이들은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은폐하려 했지만 아주버님의 끈질긴 수사 끝에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들을 뒤에서 듣고 있던 시몬은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난리를 쳤고 형님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부 시인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런 사실을 여태껏 숨기고 이중생활을 했다는 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형님은 현재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아주버님은 남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이 사건을 최대한 무겁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범행을 저지른 그 인간들이 두 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버님은 너무 큰 충격 때문인지 형님의 딸들의 얼굴을 못 보고 있습니다. 키운 정이 무섭다고 하지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긴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의적인 범행이기 때문에 아마 20년 넘는 형을 받을 거라곤 하지만 아이들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나 봐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의 친자가 아니라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형님의 바람으로 태어난 딸들은 지금 현재 형님의 부모가 돌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인간들이 무기징역을 받아서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족 모두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위로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에 4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결혼 생활하는 게 어쩌면 제 인생에 있어 최대의 실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저와 아들은 불행한 길만 걷게 될 것 같아 되려 마음이 아프네요. 앞으로 아들과 함께 살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될 테지만 그래도 과거보다 미래가 행복할 것 같네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웃긴 것 같아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삶 속에 한 남자가 다가왔고 그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어요. 누구나 그렇듯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사람과 한평생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제일 먼저 떠올렸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른 전개로 흘러갔고 그로 인해 제 결혼 생활은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최대의 실수로 손꼽히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가족들 전부 초대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에 시간 좀 비워놔. 당신은 잘 알지? 1년에 한 번씩 매년 초대해서 회사 둘러보고 점심 식사 간단하게 한 다음 이런저런 수다 떨면서 시간 보내는 날이잖아. 쓰잘머리 없이 그런 날은 왜 있는 거야? 한두 번 했으면 됐지. 매년 하는 것도 얼마나 지겨운데?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얼굴들인데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다음 주에 꼭 찾아가야 하는 거야. 안 가면 안 돼. 우리야 지겹겠지만 이제 막 새로 들어온 신입들은 다르잖아. 가족들이 어떤 근무 환경인지 궁금하겠지. 그날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요.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너는 아비랑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데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맞는 거야? 저번에도 빠지지 않았어? 웬만하면 참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봐. 애비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작년에도 너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꽤 있었어. 참석해봤자 잔소리밖에 더 들어요. 죄다 높으신 분들밖에 없어서 분위기 맞춰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 너라도 참석해야지. 어차피 너는 시간 남아 돌잖아. 집에서 할 것도 없는데 애 데리고 점심이나 먹고 가라. 아, 겸사겸사 너희 안 써둔 얼굴 보고 가면 되겠네.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계신다며? 올해 취업하셨다며? 아직까지 그런 일을 할 정도로 체력이 되시는 거야? 정말 대단해.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생각조차 하지 못할 텐데. 시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시부는 회사에서 꽤 높은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미지 또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남편도 시부의 입김 때문에 그런지 젊은 나이에 남들보다 좋은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일반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매년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남편과는 원래 인연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남편이 지속적으로 보내는 관심에 연인 사이에서 결혼까지 허락받아 살고 있었지만 집안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시부모님이 처음부터 좋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결혼 허락해준 이유는 제가 다른 여자들에 비해 때 묻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모습이 보기 좋아 그런 점들 때문에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여자는 집안일만 잘하면 된다고 머리 좋고 좋은 직업 가진 여자일수록 자기 남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어오르는 특징들이 있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여자들이라며 되려 그런 부류의 사람보다 평범한 여자를 더 원하셨어요. 하지만 집안의 재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 점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런 건 금세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만큼 가정에 충실했고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군말하지 않고 잘 따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별 문제 없이 지내왔고 회사에서 가족들을 초대하는 것 또한 참석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가진 게 많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막 부려먹으려는 심리가 강한 것 같았어요. 뭐 하나 시키는 데에도 시모는 몸에 배어있는 건지 남을 깎아내리는 듯한 어조로 사람을 무시하며 지시를 내렸고 그걸 듣고 있는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어른이 하는 말 토달면 문제거리가 생길 것 같아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참아왔는데 선을 넘는 것 같은 말을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안 써더니 구내식당에서 일하면 내 이미지가 솔직히 별로 좋진 않단 말이야. 너도 잘 생각해봐라. 임원 집안인데 며느리도 별 볼 일 없어. 거기에다가 안서동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면 회사 사람들끼리 점심 먹는데 아는 척이라도 한다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니? 당연히 눈치껏 행동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말이야. 임원들끼리 식사하는 동안
주방에서 쥐 죽은 듯이 나오지 말라고 꼭 전해주렴.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당연히 엄마가 주방에서 나올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꼭 말을 그렇게 하셔야 해요? 쥐 죽은 듯이 나오지 말라뇨. 저희 엄마도 비록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그래도 회사 직원분들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식사 준비하시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솔직히 마음이 좋진 않아요. 각자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죄인가요? 이 문제는 며느리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다른 직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도 있는 문제이니 내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안 써도 내 행동이 조심해야 하는 건 맞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잖아. 시부모님의 말에 너무 서운했어요. 저희 엄마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고 남편을 툭툭 치며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원했지만 자기 아버지 입장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는지 되려 고개를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잘못된 점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남편 또한 저희 가족 입장보다 자기 집안의 이미지를 우선시 두고 있었고 이 문제로 냉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아버님이 일하고 계시는 회사에 방문하는 날이 다가왔고 시모와 약속을 잡은 뒤 같이 회사에 들어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저희도 함께 참석했어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다니며 회사를 구경하고 있는데 시부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지 시모를 알아보는 사람이 꽤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시모와 상당히 친해 보였어요. 친근하게 다가가 먼저 말을 붙이면서 어찌나 아부를 떨던지 보고 있으면 제가 다 불편해질 정도로 시선이 좋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 며느리도 데려온 거야? 아, 맞다. 자기 아들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 오늘 가족 전부 모이겠네. 우리 아들이 워낙 바빠서 오늘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없을 것 같네. 웬만하면 시간 빼서 오라고 하긴 했는데. 그럼 그쪽 며느라기는 전공이 뭔가?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육아 때문에 잠시 휴직하고 있는 건가? 전공은 무슨?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네. 그냥 보잘것없어. 저기 카페 있지? 거기에서 일하다가 우리 아들이랑 눈 맞아서 결혼하겠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까지 시켰다니까. 마음 같아선 비슷한 조건의 여자와 만나길 바랬는데 자기가 좋다는 거 어쩌겠어. 사람 마음 내 멋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살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근데 나도 며느리 들였지만 명문대 나와서 그런지 지잘난 맛이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절대 지지 않고 시엠이 이겨먹으려 한다니까. 거기에다가 뭐만 하면 가르쳐 들려고 하니 얼마나 화딱지가 나던지. 차라리 털 배우고 착한 여자가 며느리감으로는 훨씬 좋아요. 자식만 순풍순풍 잘 낳고 집안일만 잘하면 되지. 안 그래요? 제가 옆에 있는데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자기들 하고 싶은 말들을 서슴없이 뱉었고 그런 말을 듣고 있으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시부가 때마침 모두가 모여있는 곳으로 걸어오셨고 다른 임직원 가족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회사를 구경한 뒤 이런저런 대화 후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으로 이동을 했어요. 저희 말고도 주말에 따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방해되지 않게 한쪽으로 자리가 마련되었고 차례대로 줄을 서서 음식을 배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 엄마가 한쪽에서 튀김류를 맡았고 밝게 웃으며 식판 위에 음식을 올려놔 주셨어요. 줄 서 있는 저를 보며 반갑게 웃어주셨고 제 차례가 다가오자 엄마는 저에게 음식을 올려주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식사가 끝이 나고 짧게 대화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엄마가 많은 직원들의 음식을 담당해주는 일을 한다는 게
저에게는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시모가 다른 지인분들과 대화를 하느라고 배식을 저보다 늦게 받았고 시모가 올 때까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시모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음식을 올려주는 순간 갑자기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날카로운 말투로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한테 전달 못 받았나? 회사 내에서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많으니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어떤 관계인지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음식 올려주면 되는 거지. 굳이 말을 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래서 식당에 오고 싶지 않았다니까. 저희 집안 망신 줄 일이 있으세요? 저와 말을 섞을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일하러 오신 거지. 사돈지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남도 아닌데 인사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쾌하시면 제가 만든 음식도 불쾌하시겠네요. 어떻게 인사 한 번 했다고 집안 망신이라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오히려 사돈 이미지를 더 깎는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앞으로 말 붙이지도 않을 테니 가서 식사하세요.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들고 있던 식판을 갑자기 엄마 머리 위로 전부 부어버렸고 순식간에 식당의 분위기는 시모와 엄마를 향하고 있었어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두 분이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는데 갑자기 엄마 머리 위로 음식물을 부어버린 모습을 보시곤 손가락질하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시모와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지인분들도 시모를 따라 저희 엄마를 깔보면서 웃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시모를 향해 소리치려 하는 순간 엄마는 자리를 급하게 피해 주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배꼽 잡고 웃고 있었던 시모가 자리를 피한 엄마를 보곤 급하게 뒤따라가기 시작했고 저도 두 분을 말리기 위해 따라갔습니다. 주방 안에서는 두 분이 정색을 하시며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 문제는 제 엄마라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시모의 행동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하게 시모가 문제라고 강력하게 어필하며 사과하기를 원했어요. 지금 나한테 사과하라고? 너 제정신이니? 누가 먼저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쥐 죽은 듯이 주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랬지? 내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어? 이 나이 먹고 내가 이런 모습을 꼭 보였어야 하니? 사람이 눈치껏 행동해야지. 너희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랑 동등하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문제 아니야?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지금 저희랑 다른 게 뭔데요? 먹고 싸고 똑같은 사람인데 당연히 동등한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집안 좋다고 해서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오히려 더 모자라 보이세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일수록 남들의 본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정말 실망이네요. 저희 엄마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어머님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시모의 행동에 대해 잘못됐다고 가르치려 들었다며 주방에 있는 식기들을 집어 저에게 던지기 시작했고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 가자 주변 사람들이 주방으로 들어와 말리기 시작했고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의 상황을 정리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전화했는데 들려오는 벨소리가 주방에서 들리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다가가 천천히 부식창고 같은 곳에 문을 여는 순간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고 주방에서 저희를 말리고 있던 분들 또한 경악을 하며 충격적인 장면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부는 주방 일을 하고 계시던 다른 여성분과
한 공간에 같이 있었고 얼굴 여기저기에 립스틱 자국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배식을 하고 있는 동안 시부는 주방에 들어가 의문의 여성과 몰래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소름이 돋았고 시모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분들은 조용히 주방에서 밖으로 나갔고 엄마도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지 엄청 놀란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네요. 시모는 천천히 입을 열어 언제부터였냐고 물어보기 시작하자 시부는 아무 말 없이 뒤에 숨어있던 여성분을 먼저 밖으로 보냈고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 저는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으니 그 감정은 더 이상 제가 말릴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간 것 같아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가지가지 한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지? 아무리 사람이 못돼도 그렇지. 배우자가 지금 식당에 있는데 당신은 주방에서 다른 여자와 몰래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 피는 못 속인다더니 당신 아버님도 그렇더구만. 이제 어쩔 거야? 내 인생 책임지라고. 여태까지 힘들게 쌓아온 내 이미지 한순간에 추락하고 말았잖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왜 이제서야 전화를 받는 거야? 도대체 어디야? 나 지금 식당인데 여기 큰일 났어. 아버님이 어머님 말고 다른 여자와 부식 창고에 있었다고.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빨리 식당으로 와줘. 안 그럼 정말 난리가 난다고. 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말도 안 돼. 그런 거 제일 혐오하시는 분인데. 무슨 일이 있었겠지. 지금 갈 테니까 어떻게든 말려봐. 남편도 엄청나게 놀랐는지 급하게 저희가 있는 식당으로 달려오기 시작했고 그동안 두 분의 감정이 격해지지 않게 중간에서 중지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괜히 끼어들었다가 다치니 저보고 뒤로 빠져 있으라며 머리와 얼굴에 묻은 음식물들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 손이 필요했고 머리 사이사이에 낀 음식물들과 더러워진 옷들을 닦아주며 시부모의 긴장되는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었네요. 그 사이 남편이 급하게 식당으로 들어왔고 비틀거리는 시모를 부추기며 시부에게 무슨 일이냐고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자 시부는 솔직하게 얘기하며 집안이 많이 힘들어 잠시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아주 잠깐 호감을 보인 것뿐이라고 조심히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놀기 좋아서 재력으로 휘두른 거 아니냐며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시부는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자며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었어요. 남들의 시선을 중요시 생각했던 시모가 식당에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충격을 받았는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셨고 숨을 쉴 수 없다며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몸에 무리가 온 듯 했고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몸을 떨기 시작하자 다급하게 119에 전해달라고 도움을 청했고 떨리는 손으로 시모를 바라보며 119에 전화해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모두가 정신없는 사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묵묵히 식당 주변을 정리하고 있던 엄마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어 저에게 주었고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가 들 것에 실려가면서 떨어뜨린 것 같아 주머니에 넣었고 병원에 가보라는 말에 남편을 따라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시모의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듣게 되었고 급격하게 올라버린 고혈압으로 인해 뇌출혈이 오게 되었다며 혈종으로 뽑아내는 수술을 시행할 거지만 뇌압이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술 결과가 좋아도 예후가 좋지 못할 수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남편은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런 심각한 와중에 시부는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고
대화하는 내용을 얼핏 들어보니 부식 창고에 있었던 여자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려면 모르게 하시지. 왜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제 어쩔 거냐고요? 어머니 안 깨어나면 어떡해요?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니? 그냥 점심시간에 잠시 식당에 들렀으니 얼굴 한번 보려고 들어간 거지. 원래 이런 식으로 만난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주방에 아무도 없다고 하길래 잠시 들어간 것 뿐이었어. 그런데 너희 엄마가 주방으로 들어올 거라곤 전혀 생각 못했단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구나. 모두 내 잘못이다. 두 사람의 얼굴은 상당히 슬퍼 보였고 시모의 수술 시간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시부에게 듣게 된 바람 피운 여자가 다급하게 걸어오고 있었고 남편은 그 여자를 보며 난리를 치면서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시끄러워졌고 잠시 뒤 바람난 여자의 따님 되시는 분인지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둘이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시부는 자기가 한 잘못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리치지 말라며 남편을 진정시키려 노력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한숨만 나왔고 불난 집 더 이상 구경하고 싶지 않아 머리 좀 식힐 겸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주머니에 있던 시모의 핸드폰이 만져졌고 폰을 열어 안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문자와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자 내용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돈을 결제해줘야 하는 날인데 입금을 시켜주지 않았다며 서둘러 잔금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다급하게 요청하는 문자였고 다른 문자 내역을 확인해보니 사진을 보냈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문자들이 대부분이라 뭔가 싶어 핸드폰에 있던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엄청난 사실들이 숨겨져 있던 사진이었고 믿을 수 없어 핸드폰 속에 있던 사진들을 전부 확인하게 되었어요. 시모의 핸드폰 속에 다름 아닌 시부와 그 여자의 바람난 사진이 아닌 남편과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전송이 되었던 사진 한 장은 시모가 왜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쓰러지게 된 건지 알 수 있었고 도저히 시부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옆에 시부와 바람난 여자가 있었고 병원으로 바람난 여자와 함께 따라온 딸이 한 가족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이 우연히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목격한 이후 심부름꾼을 시켜 의뢰를 했던 거였고 그렇게 뒷조사를 하던 도중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차마 저에게 말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에 방문한 당일 마지막 사진 한 장이 전송된 장면의 사진 속에 남편과 바람난 딸의 엄마가 시부와 부식 창고에서 나온 걸 확인하게 되면서 모든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뒤늦게야 알게 된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들에 너무 놀라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구고 말았고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을 다시 주워 남편과 시부가 있는 곳에 다시 가보니 수술실 앞에 앉아있는 건 바람난 여자와 시부뿐이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도중 비상계단이 보여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예상한 대로 둘이 심각한 대화가 오고 가는 걸 알 수 있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의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네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랑 몰래 만나고 있었던 사이였어? 당신은 알고 있었어? 나도 전혀 몰랐어. 아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이제 어떡할 거야? 지금 상황에서 우리 사이를 밝힐 수도 없는 거잖아. 제정신이야? 당연히 안 되지. 어머니 깨어나는 순간 난리 날 거라고. 한동안 우리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아까 당신도 봤지? 와이프도 지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야. 어머니가 장모님한테 식당에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한 것 같아.
당분간 우리 만나는 것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우리까지 걸리게 되면 끝장이야.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각해야지. 우리 급하게 가지 말자. 내가 전부 알아서 할 테니까 한 템포 쉬고 천천히 해결하자. 어차피 어머니가 한 행동 때문에 와이프와 이혼하는 것도 그걸로 문제 삼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나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거지. 오늘은 먼저 들어가는 게 좋겠어. 그래. 오늘 그쪽은 먼저 들어가 보는 게 좋겠네. 우리 남편이랑 진지하게 대화할 게 많을 것 같으니 먼저 들어가 봐. 당신 여기 어떻게 알고 들어온 거야? 미리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 어머니 쓰러지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고 있었어. 상의를 이런 음침한 곳에서 단둘이 딱 달라붙어 조용히 대화하나 봐. 그리고 그 문제는 아버님 옆에 달라붙어 있는 저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이 여자랑 알고 지내는 사이야?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거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여자와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나? 일단 어머니 몸 상태가 먼저니까 나가서 다시 대화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해야 하니까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해요. 진짜 끝까지 거짓말을 치는구나. 내가 다 듣고 있었는데도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어떻게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저 여자 임신했다며? 당신 아이 가졌다면서? 식당에서 일어난 일들 걸고 넘어지며 나와 이혼까지 계획하고 있었다고 전부 설명했으면서 나한테 지금 거짓말을 해? 이게 뭔 줄 알아? 당신이 그동안 나 몰래 저 여자와 만나고 있던 사진들이 전부 들어있던 어머님 핸드폰이야. 당신이 나 말고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우연히 보셔서 뒷조사를 하고 있었더라고. 그런데 정말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고. 어떻게 보는 눈도 똑같고 하는 행동까지 똑같냐?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손을 날렸고 모든 게 들통나자 남편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부의 오열을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고개를 돌려보니 시모는 결국 세상을 떠나는 불행한 일이 발생되고 말았네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상황들이 안 좋아지자 남편은 모든 게 두려웠는지 그 여자와 함께 저를 피해 도망쳤고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이혼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모의 핸드폰에 있던 그동안 수집된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시모가 왜 쓰러졌는지 알 수 있었던 마지막 사진 한 장에 시부 또한 충격을 받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건지 어떻게 된 게 시부와 남편이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시부는 시모가 세상을 떠나고 오열을 하고 있었지만 곁을 지켜주던 바람난 여자에게 몸을 기대었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할 건 남편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신호가 가던 전화는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가 들렸고 저와의 인연을 앞으로 이어나가지 않겠다는 통보로 들려왔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려고 눈물을 훔치며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울렸고 처음 보는 전화번호에 받아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급하게 도망치던 도중 모든 걸 서두르다가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고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을 뒤늦게 발견해 급하게 차를 틀어버린 순간 정면으로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 다 급사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미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손을 쓸 수도 없었다는 소식을 이혼 서류 작성 도중 접하게 되었네요. 시부에게 남편과 바람난 여자의 딸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준 뒤 장례를 진행하라며 전화를 끊었고 작성 중이던 이혼 서류를
분쇄기에 집어넣은 뒤 주민센터로 찾아가 사망신고서를 작성했네요. 결국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놓은 상태에서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한 남편은 자신의 죗값을 톡톡히 치렀고 순리대로 살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시부 또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이후 어떠한 소식도 접하지 못했고 시부와 바람 피운 여자는 자기가 애지중지 키운 딸이 남편과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는지 결국 정신병원으로 들어갔다는 소식만 접할 수 있었네요. 바람을 피운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가정을 깨트리려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에 따른 처벌을 어떻게든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홀로 남겨진 아들이 불쌍하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뭘 보고 배우겠나요? 집안 좋고 잘나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요. 인성이 바닥이면 실패한 인생이나 다름없는 것 같네요. 저희 가족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만 생길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위로의 한마디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언제나 가정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지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더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무엇이든 악착같이 하고 살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고 요리 기술을 많이 익혔어요. 서러움도 많았고 비굴한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성공할 거라는 열망으로 버텼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성공하겠다는 열망 하나만을 가지고 저는 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야무지고 모든 깔끔한 성격을 가진 저에게 딱이었죠. 때가 좋았는지 처음 연 가게가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나이는 어린데 손맛이 좋다, 아주 야무지다, 아주 깔끔하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성장하였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이모님들과 함께 일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다행인지 이모님들도 제 편이 되어주셨죠. 요즘에서야 셰프니 요리 경연대회고 하지만 전 어린 나이에 모든 걸 제가 느끼고 깨달으며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니, 이 집은 진짜 올 때마다 항상 똑같이 맛있단 말이야.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아침마다 신선하게 다 재료 손질해서 그날그날 직접 만드니까요. 다음에 또 찾아와 주세요. 음식 솜씨가 훌륭한 엄마의 손맛을 이어받은 저는 남들보다 빨리 음식점을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음식점은 소문이 나서 전국에 체인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가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참 식당을 운영할 때 손님으로 만난 남편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슬아이 딸아이 한 명을 낳았어요. 부모님은 저까지 가난한데 가난한 남자를 만나면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말리셨지만 항상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저에게 남편은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죠. 어려서부터 힘들게 이 자리까지 우여곡절 끝에 올라올 수 있었고 항상 가난했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뒤따랐던 순간들이었는데 내 가정을 꾸리고부터는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게 되니 그 얼마나 행복하던지. 남편은 택시 운전기사를 하다가 저를 만났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흙수저였기에 어린 나이부터 택시를 몰며 생활비를 벌어내는 청년이었죠. 처음엔 단골 손님으로 그러다 그의 자상한 모습에 이끌려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가게가 한참 잘 되고 있던 터라 남편은 택시 일을 그만두고 결혼 후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저도 옆에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든든하였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던 나날이었죠. 가게 이모님들은 장난으로 서방 너무 믿지 마라. 네가 다 챙겨야 한다고 했지만 웃어 넘겼고요. 마무리는 내가 하고 들어갈 테니까 자기는 좀 들어가서 쉬어. 힘들 텐데.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 여보. 가게는 나한테 맡겨. 에이, 그래도 혼자 마무리하기 힘들 텐데 같이 하자. 정말 괜찮겠어? 그럼 내가 주방 마무리는 좀 도와주다 갈게. 당신 고생하는 거 싫어서 그래.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 어?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당신 이 가녀린 몸으로. 아이고, 신랑 있으니까 이건 좋네. 누가 날 아껴주나 했더니 당신이 내 몸을 제일 아껴주네. 고마워. 자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남편은 자기보다 저를 더 살뜰히 챙겼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만 하며 가장으로 살아온 내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게 더없이 기쁜 나날이었죠. 그래서 모든 걸 믿고 맡겼어요. 남도 못 믿는데 남편이라도 믿어야지 누굴 믿고 사나 하는 심정으로요. 하지만 가끔은 일하는 게 저희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와 오픈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이모님들은 그런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장이랍시고 겉멋이 너무 들었다고 해서요. 아니,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 일은 똑바로 안 하면서 저기 카운터 앉아갖고 돈만 샌다? 하라는 건 안 하고. 에이, 이모가 좀 봐줘. 아직 낯설어서 그렇지 뭐. 그리고 이런 일 안 해봤는데 어떻게 모든 걸 잘하겠어, 안 그래? 아니, 그래도 본인이 좀 발로 뛰고 해야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돈만 세냐? 내가 너 딸 같아서 말하는 거야. 신랑 단속 잘해. 이모님이 아무리 말을 했지만 그래도 내 눈엔 신랑이 최고였어요. 절 끔찍이 아껴주었거든요. 몸이 힘든 만큼 심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전 그래서 그를 믿었죠. 하나밖에 없는 내 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전에도 가게는 잘 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가게는 더 번창하였어요. 덕분에 가게 외적으로도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있었죠. 사업에 감각이 있던 저로서는 부동산 투자 또한 거의 대부분 성공했었거든요. 결혼한 지 16년을 한결같이 저를 생각해주는 남편에게도 이제 좀 마음 편히 살자.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생각하여 휴가도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 발등을 찍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남편은 그 휴가 이후로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니, 무슨 휴가를 갔길래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갔으면 연락을 해야지. 아빠, 얼마 만에 휴가야. 하루 종일 가게에서 주말 할 거 없이 자그마치 16년이야. 내가 네 아빠 가서 연락도 하지 말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좀 만나면서 즐기라고 했어. 우리 딸은 엄마랑 놀면 되잖아. 그치? 아빠 벌써 보고 싶어? 그게 아니라 연락은 그래도 해줄 수 있잖아. 엄마는 가만 보면 아빠를 너무 믿는 것 같아. 부부가 다 그런가? 그럼 믿고 살아야지. 자기 남편 못 믿으면 어느 누굴 믿고 살아? 엄마는 아빠 그리고 너 딱 둘밖에 안 믿어. 딸아이 말이 조금은 신경 쓰였지만 1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며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태국 여행을 갔거든요. 시차가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노는 거 얼마나 좋을까 하며 넘겼어요. 그리고 남편이 태국에서 돌아오는 날, 남편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들뜬 마음이 보였죠. 하지만 오랜만에 콧바람 쐬고 오니 정말 기분이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워낙 따지는 성격도 아니고 무조건 믿자는 주의여서 넘어갔던 것도 있고요. 잘 있었어? 가게는 괜찮았고? 그래도 나 없으니까 힘들었지? 당신 혼자 하기도 벅차잖아. 이젠 너무 규모가 커져서. 아니야. 그래도 늘 혼자 하던 건데 옆에 정자 언니가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만 잘 놀았으면 나야 됐네요. 그렇게 좋았어? 아주 싱글벙글이네. 얼마나 재밌게 놀았길래. 대수 씨랑 태영 씨도 다 같이 간 거야? 자기 고등학교 동창끼리 간 거잖아. 그럼 대수랑 태영이도 같이 갔지. 그래도 정자 누님이 나만 하겠어. 아, 맞다. 내가 이번에 쉬면서 생각해봤는데 이젠 주말에 좀 쉴까 해. 아무래도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좀 쉬엄쉬엄 해야겠더라고. 자기도 쉬면서 해. 몸 골아. 아, 그럴래? 그래. 자기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쉬면서 해. 쉬면서 하은이도 좀 챙겨주고. 하은이가 얼마나 아빠 연락 안 된다고 하던지 하루 종일 기다렸어. 하은이 좀 신경 써주고 하면 좋겠다. 자기 친구도 만나고 하고 싶은 운동 있으면 해. 남편은 본격적으로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러고 싶었지만 저까지 쉬게 되면 오로지 가게들을 남들에게 맡겨야 했기에 성격상 그러지 못했죠. 남편은 태국을 다녀와서 안 하던 골프도 끊기 시작하고 마사지도 끊고 점점 밝아졌어요. 그런 활력 있는 남편 모습이 보기는 좋았지만 한시도 집에 있지 않는 남편 덕에 얼굴 볼 수 없는 하루였어요. 하지만 저와 같이 열심히 일한 남편에게 안식년을 주는 느낌으로 밖으로만 도는 남편을 탓하진 않았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고 뛰어나간 적도 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식당 이모님들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죠. 아니, 사장님아, 남편 단속해야겠더라. 요새 허구한 날 핸드폰 문자만 본대. 뭐가 그렇게 낄낄거릴 게 많은지? 원래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한 번은 일하다 말고 전화 받고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고 그날 오후에 들어왔잖아. 우리끼리 홀보고 계산하느라 힘들었어. 이거 우리가 얘기했다고 하지 말고 슬슬 뒤 좀 밟아봐, 어? 보통 일 아니다, 이거. 에이, 이모. 아니야. 이모 너무 드라마만 본 거 아니야? 하은 아빠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내가 1년 정도 안식년 주는 느낌으로 살라고 했어. 그동안 많이 고생했잖아. 본인도 좀 즐기며 살아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이모들도 그러려니 해. 남자가 갑자기 변하면 무슨 일이 난 거야? 우리 사장님 일이 순진해서 어쩌노? 그리고 힘들면 사장님이 더 힘들지. 자기가 뭐가 힘들어? 아무것도 없이 장가 자라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안 그러나? 어쨌든 잘 살펴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식당 이모들의 귀뜸이 의심의 불씨가 피었어요. 그렇게 보니 모든 게 이상하더라고요. 태국에서 왜 정말 연락 한번 못했을까부터 주말마다 라운딩을 나간다는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는 것까지요. 그리고 새벽마다 나가서 그렇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더 확실한 증거는 평일 오후 남편의 동창 친구가 가게를 방문하고 벌어졌습니다. 이젠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이고, 재수씨, 오랜만입니다. 먹으러 온다 하면서 지금 오네요. 저
쌈밥 정식 하나 주세요. 간단히 밥 먹고 가야 해서. 어머, 오랜만이에요, 태수씨. 태국은 잘 다녀오셨어요? 그이가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그래도 하나도 안 타셨네요? 네? 태국이요? 아휴, 요새 눈꽃 뜰 새 없어서 여행은 무슨? 주말에도 일 나가요. 아, 맞다. 철수는 어디 갔나 봐요? 아, 그러세요? 아, 제가 뭘 착각했나 봐요. 네, 철수 씨 오늘 골프 레슨 있어서 가게 비웠어요. 다음에 와이프랑 같이 넷이 봐요. 태국을 다녀온 적 없다는 남편 친구의 말에 모든 것이 확실시 되었죠. 남들은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 마음을 다잡았어요. 당장이라도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우리 딸과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남편 한 번쯤은 눈 감아줄까라는 마음에서 갈등이 되더군요. 남자가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지. 아니 바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곧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래,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라는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거란 남편에 대한 기대는 점점 불안으로 번져갔죠. 남편은 의심조차 안 하는 저를 보며 점점 더 자유롭게 행동했어요. 일 끝나고 술 마시러 간다고 하고 외박도 일삼았고요. 점점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죠. 부부싸움보다 더 마음 아팠던 건 믿었던 남편이었기에 충격이 컸어요. 자기,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아무리 노는 게 좋아도 그렇지.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불안해 죽겠어. 요즘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내가 그동안 일만 했잖아. 나도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냐? 너 죽으면 그 돈 다 짊어지고 갈래? 너도 좀 즐겨. 그럼 가게 일은 누가 하고? 나도 즐길 줄 몰라서 안 즐기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하은이 대학까지 다 보내고 시집 보내고 좀 더 안정되면 그때 천천히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즐겨야지. 자기 보고 나처럼 살라는 말은 안 해. 그래도 외박이 말이 돼? 남자가 술 먹으면 좀 그럴 수도 있지. 너 원래 이런 스타일이었냐? 그나마 고분고분해서 참고 살만 했는데 참. 무슨 뜻이야? 지금은 그럼 살기 싫다는 거야? 말해봐. 자기 솔직히 바람 피우지? 누구야? 누구냐고? 나 엄청 참았어, 알아? 뭐? 바람? 너 지금 나 뒷조사했어? 와, 진짜 어이없네. 그래서 뭐 좀 나왔어? 참나. 그래, 바람 났다. 어쩔래? 하, 뭐가 그리 당당해? 나랑 하은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바람이 펴지든? 당신 원래 이런 인간이었어? 어? 처음으로 숨 쉴 수 있었어. 맨날 일에 박혀서 살다가 처음으로 사는 것 같더라. 너랑은 달라. 그놈의 톤돈돈 하는 너랑은. 남편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내 돈으로 호요식한 사람이 제가 돈돈거리는 사람이라뇨.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상대가 누군지 몰랐으나 그때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는지 그저 그냥 눈 감아 주었어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물을게. 그래, 당신 열심히 살았던 거 알아. 그래도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쩌자고.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정리해. 그러면 눈 감아줄게. 하지만 내 인생에 두 번의 용서는 없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기다려줘. 정리할게. 나도 내가 미쳤었나 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금방 정리할게. 어떻게 관계를 무자르듯 정리하냐? 남편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람 피운 게 뭐가 자랑이라고 대단한 로맨스 놀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요? 전 단칼에 그 말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다그쳤죠.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장난해? 무슨 대단한 사랑이니? 못 기다려. 바로 정리해, 마지막이야. 내 인생에 2번의 용서는 없다고 했어. 하은이 봐서 참는 거야. 남편은 겨우 알겠다고 대답을 하곤 방으로 들어갔어요. 전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 같았거든요. 온 세상인 내 남편이 그동안 나와 살았던 세월이 숨막히는 세월이었다니. 그럼 도대체 난 남편에게 뭐였는지 이때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우리 가게 식구들, 그리고 내 딸 하은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다음 날이 되어 전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대했어요. 제발 바로 돌아오라는 마음에서요. 남편도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었는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듯 싶었죠. 억지로 그래 한 차례 지나가는 고비일 것이라고 여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이번 주말에 거기 새로 생긴 카페에 가고 싶은데 다들 시간 돼요? 우리 셋이 어디 나간 지도 오래됐잖아. 엄마는 괜찮은데. 여보, 그때 골프 약속 있어요? 없으면 우리 셋이 오랜만에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엄마 오전 출근만 하고 일찍 올 거거든. 아빠 안 되면 우리 둘이 가고 아빠 괜찮으면 셋이 가면 좋겠다.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어때? 괜찮아. 그럼 그날 우리 하은이 먹고 싶은 거랑 가고 싶었던 곳 가면 되겠다. 그럼 하은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남편은 그렇게 예전에 다정했던 남편, 아빠처럼 돌아온 듯 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역시나 주말이 되자 남편은 사정이 생겼다며 손살같이 나가버렸죠. 이제 남편이 뭐라고 다니는지 알아서 정말 허탈하고 비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전화해도 받지 않는 남편, 그리고 딸은 이유도 모른 채 아빠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묻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빠 뭐야? 같이 가기로 했으면서 어이없어. 그럼 엄마랑 둘이 가야지 뭐. 아빠랑 가서 셋이 사진도 찍으려고 했는데. 그러게. 오늘은 우리 둘이 놀아야겠다. 하은아,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거 뭐 없어? 오늘은 하은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아싸. 아빠랑 나온 거보다 차라리 오늘 엄마가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더 좋다. 주말마다 일찍 오면 안 돼? 엄마가 맨날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하은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어떻게 사주지? 하은이 안 입고 안 살 수 있어? 아, 뭐야. 그럼 안 돼. 그래도 주말에는 이렇게 내 데이트 신청도 받아주세요. 아셨죠? 엄마랑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아. 딸아이의 철없는 소리마저 그날은 구슬프게 들리더라고요. 모든 게 얼마나 다 미안하던지 전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오늘 가서 정리를 했다며 바락바락 우기더라고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뭐야? 하은이한테도 이럴 거야 정말? 아직도 정리 못했니?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 내가 나가서 정리해줘? 아이, 정리했어. 오늘 다 끝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다시 돌아가자, 우리. 내가 미안해. 이젠 당신 속상하게 안 할게. 남편의 미안하단 말에 와르르 무너졌죠.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마음이란 전 모든 걸 잊고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지 전보다도 더 가게에 집중했고 이모님들 또한 그런 저에게 남편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만큼 남편은 전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 일했죠. 한편으론 고마웠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싶었을 때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계속되는 배 통증에 병원을 가보았어요. 단순 위염이나 장염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는 당혹스러웠죠. 아이고, 임미령 씨? 왜 지금 오셨어요? 무슨 일 하시죠? 아유,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보호자가 왔으면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혹시 뭐 심각한가요? 웬만한 거에 충격 잘 안 받아요. 말씀해 주세요. 위암 말기입니다. 3개월 남았어요. 증상 없으셨나요? 이쯤 되면 통증이 꽤 심각했을 텐데. 연명 치료밖엔 할 게 없어요. 네? 지금 제가 시한부라는 거예요? 아니, 저 괜찮았어요. 요 근래 좀 통증 있는 거 말고는, 제가 그럼 위암이라는 거예요? 의사의 그렇다는 대답에 할 말을 잃었어요. 치료를 해도 조금의 연장선의 치료일 뿐 의미가 없다는 말. 하지만 조금이라도 삶을 연장하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에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성공만을 바라온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건강이 최고인데 너무 앞만 보고 살았다는 죄책감. 우리 딸 아직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미성년자인데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마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다니요. 병원에선 당장 치료를 할 거면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로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불도록 울었어요. 저보단 제 딸아이가 걱정이 가장 많이 되었죠. 그리고 전 그날 가게로 가지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 딸에게 못해준 생각만 나는지. 제가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 오자 남편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불도 켜지 않은 집 불을 켜며 말하더군요. 아니, 가게도 안 오고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 있어? 아니, 울었어? 왜 그래? 오늘 병원 다녀온다더니. 여보, 나 어떡해? 나 3개월 남았대. 시험부래. 이게 말이 돼? 왜 나야? 하필이면 우리 하은이 어떡해? 남편을 보자마자 울컥 눈물이 너무 나왔어요. 남편도 저의 눈물에 당황했는지 절 토닥여 주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시한부라니? 확실한 거야? 오늘 병원 가서 들은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나 어떡해? 아니, 우리 하은이 어떡해? 나 진짜 이대로 하은이 두고 절대 못 가. 아직 졸업도 안 한 애를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매번 일만 하고 애 어렸을 때 신경도 제대로 못 써줬는데 나 어떡해. 나 억울해서 못 죽어. 남편은 울고 있는 절 지그시 바라보다 소름 돋게 한마디 하더군요. 전 그 눈빛 말투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10여 년을 알고 지낸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고요. 갑자기 손뼉을 치면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하은이는 걱정 마. 내 딸인데 내가 잘 케어할게. 그나저나 그럼 당신 재산은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슬슬 나한테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재산 얘기를 꺼내는 남편을 보자 눈이 뒤집혔어요. 지금 재산 소리가 나오나 했죠. 사람이 최악일 때
내 편과 아닌 사람이 구별된다는 말이 확실해졌고요. 남편은 제 편인 척하는 남의 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악다구니를 쓰며 말했어요. 지금 재산 소리가 나와? 너 미쳤니? 내가 죽는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구나. 그동안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것 같아. 3개월만 참지 그랬니? 그래도 가는 길 편안하게 눈 감게 해주지. 빨리 가라고 아주 재촉을 하는구나. 네가 남길 재산만 50억이 넘어.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분명 처가 식구들 다 탐낼 건데 그 전에 네가 정리하는 게 맞지. 어차피 하은이는 내가 키울 건데 그 돈이 내 돈이 되어야 하는 것도 맞는 거고 다 하은이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래? 위선 떨지 마. 넌 그래봤자 사이코패스야. 어떻게 사람이 죽는다는데 눈 하나 깜짝도 안 할 수가 있어? 나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니? 남편은 저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들어오지 않길래 창밖을 보니 웬 여자와 손뼉을 짝짝짝 치면서 웃고 있더군요. 상간녀였어요. 정리를 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었고요.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것 같자 상간녀에게 금세 전화를 해 집 앞에서 만났고요. 전 허탈했습니다. 3개월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 딸 하은이를 생각해서 꾹꾹 참아야 했죠. 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한참을 상간녀와 놀다 들어온 남편에게 말했죠. 어차피 남편은 더 이상 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딸이 혼자 남아 상처받느니 3개월만 참자 생각했어요. 하은이한텐 내가 얘기할 거야. 천천히. 그러니까 하은이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 그리고 당신 마음 이제 완전히 알았어. 그동안 나 그냥 당신 성공의 발판이었구나. 한 번도 날 사랑한 적 없었지 애초부터? 그냥 돈 없으면 난 자기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제 알았어? 너 마지막 가는 길 그래도 편히 보내줄게. 그래, 하은이한텐 네가 말해. 그리고 잘 생각해. 너 죽으면 처가 식구들이 득달같이 돈 달라고 달려들 텐데 하은이 내가 키울 거니까 재산 분할 잘 생각해야 해. 알겠어? 내가 할 말은 그게 다야. 정말 쓰레기 같았어요. 저런 발언을 뻔뻔하게 하다니요. 그렇게 그날 밤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남편 마음을 안 이상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치료를 빨리 해야 한다고 할 내용 같았거든요. 두 번째 전화가 계속 오길래 받았어요. 전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죽었다 살았다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정말 말로 표현 못할 느낌이었죠. 네, 어제 진료받던 의사입니다. 임미령 씨 맞으시죠? 아유, 죄송해요. 차트가 뒤바뀌었네요. 오진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저희가 원래 이런 실수는 잘 안 하는데 아유 어쩌다가 정말 죄송해요.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오시죠. 네? 사실인가요? 일단 바로 갈게요. 오진이면 어제가 잘못된 진단이었다는 거죠? 금방 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전 쏜살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결론은 차트가 바뀌었고 저는 경미한 위험이었죠. 그때만큼은 의사가 원망스럽지도 않고 그냥 기쁘기만 하더라고요. 이 느낌은 정말 모를 거예요. 하루 만에 죽다 살아난 느낌.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하고 나왔는지 전 하루 사이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저에게 발톱을 드러낸 남편에게 응징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병원을 나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소송도 같이 걸었어요. 하지만 법률상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은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법은 참, 그래도 전 진행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한 입을 덮고 살 수 없단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사태 파악도 못한 채 저에게 따지더군요. 아직 제가 멀쩡하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그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것을 꼭 지켜보고 싶었죠. 오히려 저에겐 좋은 기회였어요. 남편을 엿먹일 기회. 이제 조금 남아있던 정마저 다 탈탈 털렸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 정말 감사했어요. 진짜 내 편인지 아닌지 걸러낼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뭐? 이혼? 참나. 너 지금 재산 나한테 안 넘기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봤자 하은이는 내가 키운다니까. 너 잘 생각해.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하은이 내가 키워. 하은이 이름 입에 올리지도 마, 이 더러운 놈아. 그리고 나랑 결혼할 때 집불해 갖고 온 거 없으니까 몸만 나가. 나머진 내 법률 대리인이랑 얘기해. 네 그 악랄한 두 얼굴 잘 봤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준비 중이니까 기다리라고 해. 네 잘난 상간녀한테, 알겠니? 더러운 것들. 그리고 하은이 다신 볼 생각도 하지 마. 이 더러운 놈아. 하루아침에 뭐 잘못 먹은 거야 아니고서야? 이게 단단히 미쳤네. 나 하은이 아빠야. 알겠어? 네가 이럴 때가 아닐 텐데. 남편은 하루 사이 제가 바뀐 걸 보고 어안이 벙벙해 했습니다. 그리고 더 세게 나오더군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던지. 그런 남편을 보니 이가 부득부득 갈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고 10여 년을 살아왔는지 정말 땅을 치게 되더군요. 그렇게 다정해 보이던 사람이 지금은 악마의 두 얼굴을 하고 제가 죽기만 바라는 치졸한 남자였으니까요. 소름이 돋았죠. 너 이렇게 한다 이거지? 하은이한테 엄마가 아파서 좀 미쳤다고 해볼까? 참나.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갑자기 왜 그래? 뭐? 죽을 때? 죽기를 바란 건 아니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나 암 아니래. 그니까 시한부 아니라고. 알겠어? 오진이래. 어떡하냐? 네가 그렇게 내 명 재촉했는데 덕분에 잘 알게 됐어, 네 마음. 아마 이러려고 나한테 그런 시련도 있었던 거겠지? 뭐? 오진이라고? 그런 경우가 어딨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도라니 이제? 참나.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보고 널 내다 버리라는 계시지, 안 그러니? 이제 끝이야. 내 인생에 두 번은 없어. 끔찍하다. 더 이상 말 섞고 싶지도 않아. 위자료 줘 그럼. 내가 그동안 여기서 머슴살이 한 게 얼만데 안 그래? 이 정도는 받을만 하잖아 내가. 이건 해줄 수 있지? 진짜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하은이가 이런 모습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내 법률 대리인이랑 얘기해. 이 구질구질한 인간아. 남편은 믿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이혼소장을 날렸어요. 그 남편은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때 상간녀 때문에 정신이 나갔었다고 빌고 빌었어요. 하지만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았고 제 인생에 두 번의 용서는 없기에 끝을 냈습니다. 다행히 재산 분할도 남편이 제 재산에 기여한 바가 많이 없기에 적당한 선에서 끝냈죠. 딸아이는 모든 사실을 알고 아빠와 이제 절연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에겐 나쁜 사람이었지만 딸아이에게만큼은 좋은 아빠로 남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아이는 바람 피운 아빠와는 상종도 하기 싫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전 싱글맘이 되었어요.
인생을 하루 만에 살았다 죽었다 하니 정말 모든 것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보던 세상, 그리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요. 오히려 고마운 계기가 되었어요. 식당 이모님들은 진작에 이혼하길 잘했다고 오히려 좋아한답니다.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 남편은 가게에서 엄청 진상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저의 휴식을 많이 가지면서 가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사람을 많이 쓰고 딸아이와 시간을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몰랐어요. 그동안 왜 이렇게 치열하게 앞만 보고 살아왔는지 아마도 그때 얻은 교훈이 아니었으면 계속 그렇게 치열하게 돈만 벌고 살았겠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 그리고 제 건강 살피고 즐기며 살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